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며칠 전 커뮤니티 게시판에 미리 보기로 한 문단을 공개했었죠. 어떤 책인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바로 법정 스님의 낡은 옷을 벗어라입니다. 이 책은 법정 스님 원적 10주기 추모집으로 불교신문사에서 발행된 책인데요. 1963년부터 1977년까지 불교신문에 게재한 원고들을 모은 것으로 그동안 책으로 펴낸 적 없는 귀한 미출간 원고 모음집입니다. 법정 스님은 당시 불교신문 주필과 논설위원을 맡으며 다양한 글을 쓰셨는데요. 이 책 낡은 옷을 벗어라에는 법정 스님 출가 이후 사상적 흐름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주옥 같은 글들이 가득합니다. 출가 초기 시절 역경 사업을 하며 쓴 불교설화 13편을 비롯해 문학적 감수성이 넘치는 시 6편이 실려 있고요. 불교계의 해묵은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논단과 칼럼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수익금은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의 장학기금으로 사용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책에 실린 총 68편의 글 중에서 오늘은 법정 스님의 후기가 덧붙여진 불교설화 한 편, 그리고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느낀 감상이 담긴 망우리 유감, 마지막으로 입시에서 실패한 학생에게 보내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인 너는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3편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겁쟁이들. 어느 강기슭에 울창한 야자나무 숲이 있었다. 그 숲에는 6마리의 토끼가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다. 바람기도 없이 고요한 어느 밤 숲풀 아래서 토끼들이 자고 있을 때 익을 대로 익은 야자 열매가 제풀에 겨워 강물에 떨어지면서 풍덩 큰 소리를 내었다. 걸핏하면 놀라고 나는 꼬마 토끼들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뛰어 달아났다. 길가에서 여우를 만났다. 여우는 토끼들의 질린 모양이 심상치 않아 물었다. 얘 꼬마들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미친 듯이 뛰고 있니? 토끼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줄곧 뛰었다. 그 중에 하나가 숨찬 소리로 말했다. 아무 소리 마. 큰일 났어. 무서운 짐승이 쫓아온단다. 여우도 깜짝 놀라 야, 큰일 났구나 하고 뛰기 시작하였다. 멧돼지가 나와 웬일이야 너희들은? 하고 물었다. 토끼들과 여우는 뛰어가면서 소리쳤다. 무서운 일이 생겼어. 무시무시한 짐승이 우리들을 잡으러 온대. 뭐라고? 이거 큰일 났군. 멧돼지도 한데 섞여 뛰었다. 이렇게 해서 사슴도 소도 코끼리도 늑대도 표범도 이리도 마지막엔 호랑이까지 모두 한데 어울려 뛰어 달아나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머지않은 곳에 한 마리의 커다란 사자가 있었다. 사자는 달아나는 그들을 보고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와 물었다. 너희들은 무얼 그리 서두르고들 있니? 일행은 숨이 차 헐떡거리면서 말했다.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이 우리들을 잡아먹으려고 한답니다. 사자님, 우리들을 구해주세요. 사자는 다시 물었다. 무시무시한 짐승이라니 그것은 대체 어떻게 생긴 짐승이더냐? 그러자 호랑이가 말했다. 보진 않았지만 무서운 소리가 났다고 해. 사자가 침착하게 물었다. 어떤 소리가 났는데? 거기까진 나도 몰라. 나는 표범한테 들었을 뿐이야. 사자가 다시 표범에게 물었다. 나도 잘은 몰라. 이리한테서 들었어. 하고 표범은 대답했다. 이리는 늑대한테서,
늑대는 코끼리한테서, 코끼리는 소한테서, 소는 사슴한테서, 사슴은 멧돼지한테서, 멧돼지는 여우한테서, 여우는 토끼한테서 들었다고 했다. 사자는 꼬마 토끼들에게 물었다. 꼬마들아, 너희들은 어떠한 소리를 들었니? 6마리의 토끼들은 아직도 벌벌 떨면서 한 소리로 말했다. 하늘이라도 내려앉는 듯한 무서운 소리였어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정체를 바라볼 수 없었어요. 사자는 토끼의 안내를 받아 토끼들이 있던 강기슭의 숲까지 가보았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좀 더 천천히 살펴보자 하고 사자는 비스시 옆으로 기대고 쉬었다. 모두들 조용히 앉은 채 아직도 놀란 표정들을 하고 둘레를 흘끗흘끗 보고 있었다. 마침 그때 익은 야자 열매가 또 한 개 물속으로 풍덩 소리를 내면서 떨어졌다. 토끼들은 움찔하였다. 사자는 갸웃하며 머리를 들더니 말했다. 그렇지, 틀림없이 물소리였겠지. 어때? 너희들은 잠결에 갑자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게지? 너희들도 좀 더 차분히 알아보았더라면 아무것도 놀랄 만한 일은 없었을 거야. 허참, 겁쟁이 때문에 속았군 하면서 모두들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 갔다. 후기. 사람인 우리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있지도 않은 일에 겁을 내거나 기뻐하거나 하는 일이 많다. 잘 살펴보면 그와 같은 일에는 마음을 쓰지 않아도 좋을 것을. 생각해보면 인생이란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다. 망우리 유감. 언제부터인지 토우가 부옇게 내릴 무렵이면 을의 한 닷새 시름시름 앓았다. 베갯머리의 솔바람 소리가 먼 바다의 해조음처럼 들려왔다. 아득한 그 소리에서 죽음의 발자취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망우리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일었다. 홍제동 쪽은 빛깔이 너무 짙어 시가 없을 것 같았다. 이렇게 갑작스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성에 차지 않은 내 생을 조명하고 싶어서였을까. 여지가 없는 무덤의 행렬은 거기 그렇게 있었다. 말하자면 주택 나는 이곳에도 마찬가지였다. 망우리. 과연 이 마을에서는 온갖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고 솔바람 소리나 들으며 누워있는 것인지, 차갑게 지켜서 있는 그 벗들만 아니라면 정말 지극히 평온해 보일 것 같았다. 죽어본 그들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만일 그들을 깊은 잠에서 불러일으킨다면 그때 그들은 되찾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사형수에게는 1분 1초가 생명 그 자체처럼 실감된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내일이 없기 때문이다. 늘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에 살고 있으면서도 다음 날로 미루며 내일에 살려고 한다. 그래서 생명의 한 토막인 하루하루를 소홀히 흘려버리기 일쑤다. 사형수는 자기가 죽을 시각을 미리 알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다를 뿐. 그러니까 우리는 형기를 모르는 사형수이다. 그러면서도 자기만은 특사가 되기를 바라는 지독한 에고이스트. 재행무상이니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것은 부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다. 우리도 언젠가 한 번은 죽기 마련이다. 죽음의 나그네가 우리를 호명할 때 예 하고 선뜻 털고 나설 수 있는 연습을 해두어야겠다. 그 연습이란 일상의 정진에서 쌓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 그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1967년 4월 23일 너는 성장하고 있다. 진학 입시에 실패한 벗에게 제2군이 그 한정된 수의 대열에 끼어있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밤에는 나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린 영혼이 치르기에는 너무도 과중한 시련이고 새벽마다 추위를 무릅쓰고 그토록 정성스레 아들의 진학을 불전에 빌던 엄마와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만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한들 지금의 제2군이나 부모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이런 경우일수록 시선의 각을 달리하여 세간사를 관조해야 할 것 같아서 이러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그 누구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는 내 스스로가 나를 살아야만 하는 엄숙한 이 인간 도정에서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거듭 앞길이 막힌다는 것은 분명히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곧 개인 성장의 길임을 자각할 때 부딪히는 현실이 어떤 것이냐 보다도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문제일 것입니다. 여기에 비로소 생의 가치척도 같은 것을 부여해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제2군은 이번에는 고배를 통해서 그 나이 또래에서는 쉽게 얻어질 수 없는 인생의 고뇌와 인식이 싹텄을 줄 믿습니다. 자기의 생에 대한 인식, 그것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살아가는 생명 앞에 언젠가는 있어야 할 귀중한 체험일 줄 믿습니다. 나는 새삼스럽게 이런 자리에서 인간사에 횃불을 켜준 어떤 인격의 자취를 들어 위안을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가 자기 앞에 닥친 불우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했던가 이것에 관심하고 싶을 뿐입니다. 내 가슴속에 음악처럼 늘 싱싱하게 살아 흐르는 구원의 인간상 로망 롤랑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당시 불란서에서도 가장 뛰어난 수재들만 모여드는 에꼬르 노말, 즉 고등사범학교의 진학입시에서 2번이나 잇따라 실패했었습니다. 그것도 세익스피어에 반하고 빅토르 위고를 탐독하고 음악에 미치느라 그만 엄마의 간절한 기대를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3번째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지만 만약 그의 생애에서 이와 같은 쓰디쓴 경험으로 얻은 뼈저린 자각과 새로운 인식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 앞에 빛나는 그 롤랑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입시에서의 실패, 단순히 이것만이라면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실패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개발시켰던가에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롤랑은 뒷날 그의 회상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그 일로 해서 조금도 후회하지는 않는다. 나는 보다 성숙하여 입학했으니까. 그리고 셰익스피어와 위고로 인해서 놓쳐버린 시기를 나는 내 인생을 위해 벌었던 것이다. 시작도 끝도 없이 무량겁을 두고 저마다의 업에 따라 유전하는 우리들 생의 형태를 안으로 살펴볼 때 몇만 번을 찍히고 상하면서 살아왔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꺾이지 않고 기쁨과 슬픔의 연륜 속에 내 자신을 가꾸어 가면서 내일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란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세상 모든 일이 무엇이고 우리들 뜻대로만 술술 풀려나간다면 그때 우리는 오히려 짜증이 나도록 세상살이가 싱거워질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창조의 의욕도 생의 환희도 부재할 것입니다.
온갖 시련에 부딪히면서도 운명의 흐름을 거스르면서도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성장할 때 비로소 생명의 꽃은 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화가 오히려 복이 된다는 그런 말이 지금까지의 인류교에 대한 집념에서 벗어나고 또 전공학과가 바꾸어질 때 자신도 모르던 새로운 재능을 크게 개발시킬 수 있다면 차라리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습니까? 제2군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오로지 자기 생에 대한 인식의 밀도에 달렸을 줄 믿습니다. 인간은 고뇌 속에서 자란다는 말에 수긍할 수 있는 진리가 들어있다면 제2군은 이제 무사히 합격된 이웃들로서는 가질 수 없는 잠 못 이루는 긴 밤의 고독 같은 것을 치러도 좋으리라 믿습니다. 고뇌를 뚫고 환희에로 갈 수 있는 의지력만 잃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 정진력으로 해서 한없이 청정한 세계로 자신들을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므로 엄마와 아버지의 새벽마다 불전에 간절히 기원하던 그 정신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제2군은 지금 안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또 있습니다. 오늘 입은 상처를 다스리며 내일로 뚫린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고뇌 속에서 우리는 근원적인 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미천은 선의와 성실 이것뿐입니다. 제2군의 앞날에 환한 지평이 트이기를 이만한 거리에서 1966년 2월 20일